1997년 11월 속초. 차가운 바닷바람이 해변을 휩쓸던 그 새벽, 두 명의 대학생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24살 남학생과 22살 여학생, 중간고사를 마치고 짧은 여행을 떠난 연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여행 첫날 밤, 그들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묵던 민박집 방에는 짐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현관에는 신발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지갑도 휴대폰도 모두 방 안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들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들이 나가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그들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민박집 주인도, 이웃 주민들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단 하나의 단서도 남기지 않은 채 두 사람은 공기처럼 사라진 것입니다. 경찰은 즉시 수색에 나섰습니다. 해변을 샅샅이 뒤졌고 뒤편 야산까지 수색했습니다. 경찰견까지 동원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침묵뿐이었습니다. 1997년 당시 CCTV는 거의 없었고 휴대폰은 막 보급되기 시작한 때였습니다. 목격자도 없고 흔적도 없는 상황에서 실종자를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겨울이 지나갔습니다. 사건은 미제로 분류됐고 시간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양가 부모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속초를 찾아 전단지를 붙이고 또 붙였습니다. 하지만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실종 3년이 되는 날, 한 통의 전화가 모든 것을 바꿔 놓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봤습니다. 뒤늦은 증언 하나가 잠들어 있던 사건을 깨웠습니다. 폐차 직전에 발견된 차량, 트렁크에서 검출된 혈흔, 그리고 과학 수사가 밝혀낸 충격적인 진실, 3년 4개월 만에 드러난 예상치 못한 전개. 1997년 속초 대학생 커플 실종 사건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당신이 기억하지 않는 순간 그들의 이야기는 세상에서 사라집니다. 여기는 남겨진 기억들입니다. 첫 번째 사건 기록. 평범했던 출발. 1997년 11월 8일 토요일, 서울 신촌의 한 대학교 정문 앞, 오전 10시였습니다. 김태준 씨는 배낭을 메고 약속 장소에 서 있었습니다. 공과대학 기계공학과 4학년이었습니다. 성실하고 조용한 성격으로 친구들 사이에서 신뢰받는 학생이었죠. 10분 후, 이수진 씨가 작은 여행 가방을 끌고 나타났습니다. 인문대학 영문학과 3학년이었습니다. 밝고 활발한 성격의 그녀는 과 대표를 맡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1년 전부터 만나온 연인이었습니다. 중간고사가 끝난 기념으로 짧은 여행을 계획한 것이었죠. 목적지는 속초였습니다. 오전 11시 신촌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속초행 버스에 올랐습니다. 주말이라 승객들로 붐볐습니다. 수진 씨는 창가 자리에 앉았고 태준 씨는 그 옆에 앉았습니다. 가방을 선반에 올리고 출발을 기다렸습니다. 오전 11시 30분,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좌석 옆에는 재떨이가 붙어 있었고 창문에는 햇빛을 가리는 주황색 커튼이 달려 있었습니다. 1997년 고속버스의 흔한 풍경이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두 사람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교환학생 가면 1년은 못 보는 거잖아. 어떻게? 수진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때 되면 내가 찾아가지 뭐. 방학 때 비행기 타고. 태준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당연하지. 약속할게.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창밖으로는 가을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낙엽진 나무들과 회색빛 하늘, 11월의 차가운 공기가 느껴지는 날이었습니다. 오후 2시 30분, 버스는 속초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두 사람은 미리 예약해둔 해변가 민박집으로 향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15분 정도 이동했습니다. 속초 해변에서 200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민박집은 2층 단독주택이었습니다. 주인은 60대 초반의 김영수 씨였습니다. 오랫동안 민박업을 해온 베테랑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약하신 분들이시죠?
김 씨는 친절하게 두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2층 안쪽 방을 안내했습니다. 깨끗하게 정돈된 온돌방이었습니다. 오후 3시, 짐을 풀고 잠시 쉬었습니다. 오후 4시 30분, 두 사람은 해변으로 나갔습니다. 11월의 바다는 한산했습니다. 여름철의 인파는 온데간데 없었죠. 파도 소리가 고요하게 들렸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해변을 걸었습니다. 사진도 몇 장 찍었습니다. 오후 6시,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민박집 근처 횟집으로 향했습니다. 작은 횟집이었지만 신선한 회를 내는 곳이었습니다. 태준 씨는 소주 한 병을 주문했고 수진 씨는 맥주를 마셨습니다. 내일은 설악산 케이블카 타러 가자. 좋아. 아침 일찍 출발하자. 저녁 식사는 1시간 정도 이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여유롭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후 7시 30분, 민박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김영수 씨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일찍 오셨네요. 편히 쉬세요. 김 씨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두 사람은 2층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방문을 닫고 안에서 자물쇠를 채웠습니다. 그날 밤, 민박집은 조용했습니다. 다른 투숙객은 없었습니다. 1층에는 주인 김영수 씨만 있었습니다. 오후 10시, 민박집 전체에 불이 꺼졌습니다. 바닷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새벽 2시쯤이었습니다. 민박집에서 200m 떨어진 골목, 한 무리의 남자들이 있었습니다. 술에 취한 그들의 목소리는 새벽 공기를 가르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가 잠들어 있던 2층 방까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무도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사건 기록. 10분간의 공백. 1997년 11월 9일 일요일 오전 8시, 김영수 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1층 거실에서 라디오를 틀고 아침 식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오전 8시 30분, 투숙객들을 위한 간단한 아침 식사를 차렸습니다. 김치찌개와 밥, 반찬 몇 가지였습니다. 오전 9시, 아직 2층에서는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젊은 커플이니 늦잠을 자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오전 9시 30분,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김 씨는 이상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10시, 2층으로 올라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손님, 아침 식사하시겠어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시 문을 두드렸습니다. 여전히 반응이 없었습니다. 김 씨는 문손잡이를 돌려봤습니다.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안쪽에서 채웠던 자물쇠가 풀려 있었던 것입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은 비어 있었습니다. 이불은 개켜져 있었고 짐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배낭과 여행 가방이 방 한쪽에 있었습니다. 김 씨는 1층으로 내려와 신발장을 확인했습니다. 두 사람의 운동화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어봤습니다. 밖에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짐도 신발도 그대로인데 사람만 없었던 것입니다. 혹시 새벽에 무슨 사고라도 난 건 아닐까? 김 씨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민박업을 20년 넘게 했지만 이런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김 씨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민박집 뒤편 작은 마당, 앞쪽 골목길. 하지만 어디에도 두 사람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전 10시 30분, 김 씨는 벽에 걸린 회전식 전화기로 이웃집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 젊은 남녀 2명 보지 못했냐고 물었습니다. 이웃도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오전 11시, 김 씨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투숙객 2명이 아침에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오전 11시 30분, 속초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이 도착했습니다.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방 안의 짐, 현관의 신발,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김영수 씨에게 질문했습니다. 어젯밤에 이상한 소리 들으신 적 있습니까? 잘 때는 못 들었는데 새벽에 한 번 깬 적이 있긴 합니다. 밖에서 사람들 목소리가 들린 것 같기도 하고
확실하진 않습니다. 몇 시에 주무셨습니까? 밤 11시쯤 잤습니다. 그 전까지는 1층 거실에 있었고요. 2층에서 소리 들리지 않았습니까? 10시 넘어서는 조용했습니다. 해변 쪽으로 내려가 봤습니다. 뒤편 골목길도 확인했습니다.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오후 12시 30분, 경찰서로 돌아가 실종 신고를 정식 접수했습니다. 오후 1시, 태준 씨와 수진 씨의 가족들에게 연락이 갔습니다. 서울에 있던 양가 부모들은 황급히 속초로 내려왔습니다. 오후 4시, 태준 씨의 아버지 김민철 씨가 민박집에 도착했습니다. 50대 중반의 공무원이었습니다. 방 안을 확인했습니다. 아들의 배낭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지갑도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돈도 그대로 있는데 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오후 5시, 수진 씨의 어머니 박진희 씨가 도착했습니다. 40대 후반의 주부였습니다. 딸의 가방을 열어봤습니다. 옷가지와 세면도구가 정리돼 있었습니다. 휴대폰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휴대폰 없이 나갔다는 게 말이 됩니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경찰은 즉시 수색팀을 편성했습니다. 오후 6시부터 본격적인 수색이 시작됐습니다. 해변 일대, 민박집 주변 골목, 뒤편 야산 입구. 하지만 아무런 단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밤 9시, 수색은 일단 중단됐습니다. 날이 어두워 더 이상 진행이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날 밤, 민박집에는 양가 부모들과 경찰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사건 기록. 초기 수사의 한계. 1997년 11월 10일 월요일 오전 7시 수색이 재개됐습니다. 속초경찰서에서 추가 인력을 투입했습니다. 해변을 따라 5km를 수색했습니다. 파도에 휩쓸려 갔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해변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신발 자국도, 의류 조각도, 어떤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오전 10시, 민박집 뒤편 야산 수색이 시작됐습니다. 입구에서 1km 안쪽까지 경찰과 소방대원 30여 명이 투입됐습니다. 나무 사이사이를 뒤졌습니다. 작은 샛길까지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후 2시, 속초경찰서 형사과장 김우진 경감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48세의 베테랑 수사관이었습니다. 민박집을 정밀 조사했습니다. 2층 방의 모든 것을 살폈습니다. 배낭 안 물건들, 가방, 수옥 의류, 세면도구, 모두 정상적으로 정리돼 있었습니다. 창문을 확인했습니다. 2층 창문은 안쪽에서 잠겨 있었습니다. 외부에서 열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방문 자물쇠도 조사했습니다. 안쪽에서 채우는 빗장 형태였습니다. 발견 당시 풀려 있었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김 경감은 김영수 씨를 다시 불러 조사했습니다. 밤 11시에 주무셨다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 전까지 2층에서 소리 들으셨습니까? 아니요. 조용했습니다. 현관문은 잠그셨습니까? 네, 안쪽에서 걸어 잠갔습니다. 그럼 밤중에 누가 나갔다면 문을 열었다는 소리인데 제가 잘 때는 못 들었습니다. 김 경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았던 것입니다. 오후 4시, 경찰은 민박집 주변 주민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웃집 박정희 씨. 그날 밤 이상한 소리 못 들었어요. 저희도 일찍 잤거든요. 골목 건너편 이철호 씨. 아무것도 못 봤습니다. 요즘은 밤에 돌아다니는 사람도 없어요. 해변가 횟집 주인 이진규 씨. 그날 저녁 그 커플 왔었어요. 8시쯤 나가던데 특이한 점은 없었습니까? 평범했어요. 다정하게 식사하고 갔죠. 모든 증언이 평범했습니다. 아무도 이상한 점을 목격하지 못한 것입니다. 오후 6시, 경찰은 1997년 당시의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민박집에는 CCTV가 없었습니다. 주변 상가에도 카메라가 설치된 곳이 없었습니다. 1997년 당시 방범 카메라는 극히 드물었습니다.
은행과 대형 건물에만 설치돼 있었던 것입니다. 휴대폰 위치 추적도 불가능했습니다. 두 사람의 휴대폰은 민박집 가방 안에 있었습니다. 당시 휴대폰 보급률도 낮았고 기술도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목격자도 없었습니다. 물적 증거도 없었습니다. 김우진 경감은 회의실에서 팀원들과 회의를 했습니다. 가능성을 정리해 봅시다. 젊은 형사 한 명이 말했습니다. 스스로 사라졌을 가능성은 짐과 신발을 두고 갔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납치 가능성은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소리도 안 들렸고 사고 가능성은 해변에서도 야산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 경감이 말했습니다. 계속 수색합시다. 반드시 단서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11월 11일 화요일 언론 보도가 시작됐습니다. 속초 민박집 대학생 커플 실종. 흔적 없이 사라진 두 사람. 신문과 방송에서 사건을 다뤘습니다. 실종자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제보 전화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11월 13일 목요일 오후 부산에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서면 쪽에서 비슷한 커플을 봤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보자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키도 비슷하고 옷차림도 비슷했다고 말했습니다. 수사팀이 즉시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김민철 씨와 박진희 씨도 함께 갔습니다. 오후 7시 부산 서면의 한 여관 앞 부모들은 가슴을 졸이며 서 있었습니다. 경찰이 여관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2층 203호에 묵고 있는 커플. 언제 들어왔느냐고. 어제 저녁이요. 20대 초반으로 보이던데요. 경찰이 203호 문을 두드렸습니다. 김민철 씨는 떨리는 손으로 주먹을 쥐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젊은 남녀가 놀란 표정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전혀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키와 체격만 비슷할 뿐 얼굴도 다르고 목소리도 달랐습니다. 박진희 씨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김민철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기차 안 두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11월 16일 일요일 대전에서 또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역 근처 여관에서 실종자와 닮은 남녀를 봤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오인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제보가 착각이거나 오인이었습니다. 11월 20일 목요일 실종 12일째 수색 범위를 더 넓혔습니다. 속초 시내, 전역, 인근 양양군까지 경찰견도 추가로 투입됐습니다. 하지만 냄새를 추적할 단서조차 없었습니다. 11월 말 추가 단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우진 경감은 사건 파일을 정리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렇게 끝날 수는 없는데,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1997년 겨울 속초의 바람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두 사람의 가족들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네 번째 사건 기록 3년의 시간 1998년 실종 1년째 김민철 씨와 박진희 씨는 한 달에 한 번씩 속초를 찾았습니다. 민박집 주변을 돌아다니며 전단지를 붙였습니다. 실종자를 찾습니다. 사진과 함께 연락처가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1998년 여름 수진 씨의 대학 동기들이 자체 수색팀을 꾸렸습니다. 주말마다 속초에 내려와 해변과 야산을 뒤졌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1998년 가을 태준 씨가 다니던 대학교에서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친구들과 교수들이 모여 묵념을 올렸습니다. 태준이는 꼭 돌아올 거예요. 친구 하나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1999년 실종 2년째 경찰의 관심은 다른 사건들로 옮겨갔습니다. 새로운 실종 사건이 발생했고 강력 사건들이 이어졌습니다. 김우진 경감도 다른 부서로 이동했습니다. 사건 파일은 미제 사건 보관함에 묻혀갔습니다. 김민철 씨는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아들을 찾는데 전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전국의 무연고 사망자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신원 미상 시신 발견 소식이 있으면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모두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길을 걷다가도 아들 또래 청년만 보면 멈춰 섰습니다. 뒤통수가 비슷하면 뒤따라가 봤습니다. 하지만 돌아서는 얼굴은 항상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박진희 씨는 점집을 찾아다녔습니다. 무속인에게 물었습니다. 딸이 어디 있느냐고. 대답은 제각각이었습니다. 누구는 살아있다고 했고, 누구는 이미 저 세상에 갔다고 했습니다. 박 씨는 무엇을 믿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딸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옷장을 열어봤습니다. 회색 니트 스웨터가 아직도 그대로 걸려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속초 가기 전날 입었던 바로 그 스웨터. 박 씨는 그 옷을 꺼내 안았습니다. 딸의 향기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2000년, 실종 3년째,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휴대폰 보급률이 급증했습니다. 인터넷이 대중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김민철 씨는 컴퓨터를 배웠습니다. 인터넷 게시판에 실종자 찾기 글을 올렸습니다. 천리안과 하이텔 같은 PC통신 게시판, 막 생겨나기 시작한 포털 사이트 커뮤니티, 실종자 가족 모임 사이트, 어디든 글을 남겼습니다. 1997년 11월 속초에서 실종된 아들을 찾습니다. 가끔 댓글이 달렸습니다. 힘내세요. 꼭 찾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정보는 없었습니다. 2000년 여름, 경찰청에서 장긴 미제 사건 재조사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과학 수사 기법이 발달하면서 과거에 해결하지 못했던 사건들을 다시 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속초경찰서에도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형사과에 새로 부임한 이주원 경위가 파일을 검토했습니다. 1997년 대학생 커플 실종 사건, 두꺼운 파일을 펼쳤습니다. 당시 조사 기록, 목격자 진술서, 수색 보고서, 모든 것을 다시 읽었습니다. 단서가 하나도 없네. 이경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조사를 받았던 사람들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민박집 주인 김영수 씨, 이제 60대 후반이 됐습니다. 3년 전 일인데 기억이 희미합니다. 그날 밤 정말 이상한 소리 못 들으셨습니까? 네, 잘 때는 못 들었어요. 다만 새벽에 한 번 깬 것 같긴 한데 밖에서 소리가 난 것 같기도 하고 확실하진 않습니다. 주변 주민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기억을 흐릿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경희는 민박집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2층 방을 살펴봤습니다. 지금은 다른 투숙객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흔적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뒤편 야산으로 올라가 봤습니다. 입구에서 500m 정도 들어갔습니다. 나무들 사이로 좁은 길이 이어졌습니다. 낙엽이 쌓여 있었습니다. 혹시라는 마음에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하지만 특이한 점은 없었습니다. 이경희는 한숨을 쉬며 돌아왔습니다. 2000년 10월, 김민철 씨는 사설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적지 않은 비용이었지만 마지막 희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탐정은 2개월간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당시 기록을 재검토했고 새로운 각도에서 접근해 봤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단서가 너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김 탐정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2000년 11월 9일 목요일, 실종 3년이 되는 날, 양가 가족들은 속초 해변에 모였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며 침묵으로 기도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3년 전 그날처럼, 그날 오후, 김민철 씨는 민박집 근처를 걸었습니다. 뒤편 골목길을 지나 야산 입구까지 갔습니다. 그곳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태준아, 어디 있니? 목소리가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주, 11월 15일 수요일, 모든 것을 바꿀 전화 한 통이 경찰서로 걸려왔습니다. 5번째 사건 기록. 3년 만의 증언. 2000년 11월 15일 수요일 오후 3시 속초경찰서 형사과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받은 것은 이주원 경위였습니다. 3년 전 대학생 실종 사건에 대해 뭔가 이상한 걸 봤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정우철 씨. 속초에서 중고차 매매업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경희가 언제 봤는지 묻자 정 씨는 1997년 11월 그날 밤 새벽 2시쯤이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늦게까지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집에 가는 길이었다고 했습니다. 해변가 쭉 골목을 지나는데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서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경희가 차 종류를 기억하는지 묻자 그랜저였던 것 같다고 대답했습니다. 당시 흔한 차종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번호판은 정확하지 않지만 87바 23으로 시작했던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경희는 메모를 했습니다. 차 근처에 남자들이 여럿 있었다고 했습니다. 3명인가 4명. 술을 마셔서 정확하지는 않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묻자 트렁크를 열고 뭔가 무거운 것을 옮기고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큰 가방 같기도 했지만 정확히는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방향은 야산 쪽이었다고 했습니다. 이경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왜 그때 신고하지 않았는지 묻자 정 씨는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이사 짐 옮기는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술도 마신 상태였고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아는 얼굴이 하나 있었다고 했습니다. 누구였는지 묻자 최덕수라는 사람이었다고 대답했습니다. 당시 속초에서 조직 일을 하던 사람, 보복이 무서워서 신고를 못했다고 했습니다. 실종 사건이 보도됐을 때도 설마 했다고 했습니다. 연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그럼 왜 지금 연락했는지 묻자 며칠 전 인터넷에서 사건 글을 봤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아직도 찾고 계시더라고. 그 글을 보고 나서 잠이 안 왔다고 했습니다. 혹시 자신이 본 게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 이경희는 즉시 경찰서로 와달라고 했습니다. 오후 4시 30분 정우철 씨가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중년의 남성이었습니다. 얼굴에는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조사실에서 정식 진술을 받았습니다. 시간은 1997년 11월 9일 새벽 2시경. 집에 들어가서 시계를 봤는데 2시 20분쯤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목격 장소는 해변가 민박촌 뒤편 골목. 자신이 늘 지름길로 가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차량은 검은색 그랜저. 번호는 87바 23으로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남자들. 키 큰 사람 하나, 보통 체격 2~3명. 어두워서 얼굴은 정확하지 않지만 30대에서 40대 사이로 보였다고 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는 소리는 들렸지만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강원도 사투리 같았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옮긴 물체는 1m에서 1.5m 정도. 두 사람이 양쪽에서 들고 있었고 힘들어하는 것 같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야산으로 올라가는 걸 끝까지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냥 지나갔다고 지금 생각하면 후회된다고 했습니다. 정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술이 끝난 후 이경희는 즉시 상급자에게 보고했습니다. 형사과장이 직접 나섰습니다. 신빙성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이경희는 구체적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시간, 장소, 차량 번호까지 기억하고 있고 무엇보다 최덕수라는 이름을 댔다고 했습니다. 3년이나 지났는데 믿을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적어도 확인은 해봐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과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즉시 수사팀이 재편성됐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차량 추적이었습니다. 1997년 11월 당시 등록된 차량 중 87바 23으로 시작하는 검은색 그랜저, 교통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했습니다. 2000년 당시 이미 전산화가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1997년 기록도 남아 있었습니다. 11월 18일, 결과가 나왔습니다. 해당 조건에 맞는 차량이 3대였습니다. 87바 2314, 87바 2367, 87바 2389. 이경희는 차량 소유주를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는 속초 시내 회사 법인 명의, 두 번째는 양양군 거주 개인 명의, 세 번째는 속초 거주 개인 명의. 각 차량의 현재 상태를 조회했습니다. 첫 번째는 1999년 폐차 처리, 두 번째는 현재도 운행 중, 세 번째는 2000년 9월 폐차 예정. 이경희는 세 번째 차량에 주목했습니다. 폐차 예정이라는 것은 아직 실물이 남아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차량 소유주는 김영균 씨 48세,
속초 거주. 직업 기록은 없었습니다. 추가 신원 조회를 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김영준 씨는 1990년대 중반 폭행, 공갈, 상해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과자였습니다. 당시 속초 지역 조직폭력배와 연관이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이경희는 즉시 상급자에게 보고했습니다. 이 차량을 긴급 압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11월 20일 월요일 오전 9시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수사팀이 출동했습니다. 김영준의 집은 속초 외곽주택가였습니다. 낡은 단독주택이었습니다. 마당에 검은색 그랜저가 서 있었습니다. 번호판 87바 2389. 차량은 낡아 있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지고 녹이 슬어 있었습니다. 김영준은 집에 없었습니다. 이웃에게 물으니 며칠 전부터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일단 차량을 압수했습니다. 견인차에 실려 경찰서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3년 만에 진실의 첫 조각이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6번째 사건 기록. 결정적 증거. 2000년 11월 21일 화요일 오전 10시 속초경찰서 차고에 검은색 그랜저가 놓여 있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팀이 도착했습니다. 책임자는 김성우 연구관이었습니다. 15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낡았지만 구조는 온전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차량 외부를 먼저 살폈습니다. 보닛, 문짝, 트렁크. 특이한 외상은 없었습니다.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운전석, 조수석, 뒷좌석. 시트는 오래됐지만 찢어진 곳은 없었습니다. 바닥 매트를 들어 올렸습니다. 먼지와 이물질이 쌓여 있었습니다. 미세한 섬유 조각들을 채취했습니다. 작은 비닐봉지에 담았습니다. 오후 1시 트렁크를 열었습니다. 안은 비어 있었습니다. 오래된 공구 몇 개만 놓여 있었습니다. 트렁크 바닥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매트를 걷어냈습니다. 김 연구관이 손전등을 비췄습니다. 바닥 틈새에 갈색 얼룩이 있었습니다. 작은 점 하나 세척으로 지우려 했지만 완전히 지워지지 않은 흔적이었습니다. 루미놀 반응 검사를 준비했습니다. 감식실로 차량을 옮겼습니다. 빛을 완전히 차단한 공간이었습니다. 오후 3시 루미놀 시약을 준비했습니다. 푸른 액체를 분무기에 담았습니다. 트렁크 내부 전체에 뿌렸습니다. 불을 껐습니다. 그리고 푸른 형광이 번져나갔습니다. 트렁크 바닥 여러 곳에서 희미하지만 분명한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김 연구관이 혈흔이라고 판정했습니다. 세척으로 지우려 했지만 틈새와 이음새에 스며든 혈액은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루미놀 반응이 나타난 부분을 촬영했습니다.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면봉으로 조심스럽게 긁어냈습니다. 시험관에 담았습니다. 오후 5시 1차 감식이 끝났습니다. 채취한 증거물. 뒷좌석 섬유 조각 15개, 트렁크 바닥 혈흔 샘플 3개, 차량 내부 먼지 및 이물질, 모두 국과수 본원으로 보내졌습니다. 11월 22일 수요일, 이주원 경위는 김영준의 행적을 추적했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속초였지만 실제로는 며칠 전부터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웃들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옆집 할머니는 말이 없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가끔 밤에 나갔다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건너편 집 주인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낮에는 거의 안 보인다고 했습니다. 뒷집 남성은 예전에 무슨 조직에 있었다고 들었다고 했습니다. 요즘은 조용하던데요라고 덧붙였습니다. 김영준에 대한 정보를 더 수집했습니다. 전과 기록을 정밀 조회했습니다. 1993년 폭행죄로 징역 6개월, 1995년 공갈죄로 징역 1년, 1996년 상해죄로 징역 8개월. 모두 속초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들이었습니다. 당시 조직폭력배 두모 박재호와 연관이 있었습니다. 박재호는 1990년대 중반 속초를 기반으로 활동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유흥업소, 건설 현장 등에 개입했습니다. 1998년 조직이 와해되면서 박재호는 구속됐습니다. 현재 복역 중이었습니다.
김영준은 그 조직의 말단이었습니다. 조직 와해 후에는 별다른 범죄 기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1997년 11월 당시에는 조직이 활발하게 활동하던 시기였습니다. 이경희는 당시 조직원들을 추적했습니다. 박재호의 측근이었던 사람들, 현재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대부분 감옥에 갔다 나왔거나 속초를 떠나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 최덕수 씨 50세, 현재 양양에서 식당을 운영 중이었습니다. 11월 23일 목요일, 이경희는 양양으로 향했습니다. 작은 횟집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라 손님이 몇 명 있었습니다. 주인을 만났습니다. 경찰이라고 신분을 밝히고 잠깐 이야기하자고 했습니다. 최덕수는 표정이 굳었습니다. 김영준을 아는지 물었습니다. 예전에 알았다고 대답했습니다. 1997년 11월에 같이 일한 적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난다고 했습니다. 그랜저 차량을 기억하는지 물었습니다. 최덕수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차는 김영준 것 아니었냐고 반문했습니다. 그 차로 뭔가 운반한 적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이경희는 사진을 꺼냈습니다. 실종된 대학생 커플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본 적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최덕수는 사진을 보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확실하냐고 다시 물었습니다.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경희는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연락처를 남겨뒀습니다. 혹시 생각나는 게 있으면 연락 달라고 했습니다. 명함을 건네고 나왔습니다. 최덕수의 반응, 분명히 뭔가 알고 있었습니다. 11월 24일 금요일, 국과수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1차 분석 결과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이경희는 즉시 서울로 향했습니다. 국과수 연구실, 김성호 연구관이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트렁크에서 채취한 혈은 샘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혈액형은 AB형과 O형, 두 가지가 검출됐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의 혈액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이경희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DNA 분석은 언제 나오냐고 물었습니다. 일주일 정도 더 걸린다고 했습니다. 섬유 조각은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뒷좌석에서 채취한 섬유라고 했습니다. 현미경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회색 니트 소재이며 여성용 스웨터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경희는 실종 당시 기록을 떠올렸습니다. 수진 씨가 입고 있던 옷, 회색 니트 스웨터였습니다. 실종자 의류와 비교 가능하냐고 물었습니다. 가족들에게 당시 입었던 옷과 같은 종류를 받아오라고 했습니다. 이경희는 즉시 서울로 향했습니다. 박진희 씨를 만났습니다. 딸이 입던 옷 중에 회색 니트 스웨터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박 씨는 떨리는 손으로 옷장을 열었습니다. 똑같은 디자인의 스웨터를 꺼냈습니다. 이걸 가져가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박 씨가 물었습니다. 혹시 수진이를 찾으신 겁니까? 이경희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단서를 찾았다고 했습니다. 박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3년 만에 드디어 말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스웨터를 들고 다시 국과수로 돌아왔습니다. 비교 분석이 시작됐습니다. 11월 27일 월요일, 결과가 나왔습니다. 섬유 조직이 일치한다고 했습니다. 차량 뒷좌석에서 발견된 섬유, 수진 씨가 입었던 스웨터의 섬유,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이주원 경위는 확신했습니다. 이 차량에 3년 전 그날 밤 두 사람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트렁크에서 발견된 혈은 이제 DNA 분석 결과만 남았습니다. 12월 1일 금요일, 국과수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DNA 감식 결과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이경희는 숨을 멈췄습니다. 트렁크 혈흔에서 추출한 DNA를 실종자 가족의 DNA와 대조했다고 했습니다. AB형 혈액의 DNA는 실종 남학생 김태준의 DNA와 일치율 99.9%라고 했습니다. O형 혈액은 실종 여학생 이수진의 DNA와 일치율 99.9%라고 했습니다. 이경희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3년 만에 결정적인 증거를 찾았습니다. 그날 밤, 그들은 이 차량 트렁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차량은 야산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할 일은 두 가지였습니다. 야산을 다시 수색하는 것, 그리고 김영준을 찾는 것. 7번째 사건 기록. 진실의 무게. 2000년 12월 4일 월요일 오전 8시 속초경찰서 브리핑룸 수사팀 전원이 모였습니다. 이주원 경위가 앞에 섰습니다. 차량 감식 결과 실종자 혈흔과 DNA가 일치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목격자 증언에 따르면 차량은 야산 방향으로 이동했다고 했습니다. 오늘부터 민박집 뒤편 야산 전체를 정밀 수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도를 펼쳤습니다. 야산 입구에서 반경 2km, 넓지 않은 지역이었지만 나무가 울창했습니다. 입구에서 500m 이내를 우선 집중 수색한다고 지시했습니다. 경찰관 30명, 소방대원 20명, 경찰견 3마리, 총 50여 명이 투입됐습니다. 오전 9시 수색이 시작됐습니다. 야산 입구는 민박집에서 300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좁은 오솔길이 이어졌습니다. 낙엽이 깊게 쌓여 있었습니다. 3년간 아무도 건드리지 않은 흔적이었습니다. 경찰견이 앞장섰습니다. 훈련된 수색견 3마리. 하지만 3년이라는 시간, 냄새를 추적하기에는 너무 오래됐습니다. 그럼에도 개들은 열심히 땅을 맡았습니다. 입구에서 100m,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200m, 여전히 평범한 야산이었습니다. 300m, 나무들이 더 울창해졌습니다. 400m, 경사가 조금 급해졌습니다. 오전 11시 30분, 입구에서 500m 지점, 경찰견 한 마리가 멈춰섰습니다. 땅을 향해 짖기 시작했습니다. 핸들러가 소리쳤습니다. 수색대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길에서 약 10m 떨어진 지점, 나무들 사이 은폐된 장소였습니다. 낙엽이 두껍게 쌓여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낙엽을 걷어냈습니다. 그 아래, 흙이 주변과 다른 색이었습니다. 더 어두웠습니다. 퍼석퍼석했습니다. 이경위가 삽을 가져오라고 지시했습니다. 오후 12시 10분, 발굴이 시작됐습니다. 조심스럽게 흙을 파헤쳤습니다. 깊이 30cm, 작은 뼈 조각이 나왔습니다. 이경위가 작업 중단을 명령했습니다. 국과수에 연락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오후 1시, 국과수 감식팀이 도착했습니다. 정밀 발굴 장비를 설치했습니다. 천천히, 매우 천천히 흙을 걷어냈습니다. 깊이 1m, 두개골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두 구의 유골이었습니다. 나란히 누워 있었습니다. 주변을 더 조사했습니다. 오후 3시, 유골 전체가 드러났습니다. 성인 남성 1명, 성인 여성 1명, 김성호 연구관이 조심스럽게 살폈습니다. 두개골에 외상 흔적이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남성 유골의 두개골, 후두부의 골절 흔적이 명확했습니다. 둔기에 의한 충격으로 보인다고 판정했습니다. 여성 유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갈비뼈 여러 개가 골절돼 있었습니다. 팔뼈에도 손상이 있었습니다. 과도한 외력이 가해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습니다. 유골을 조심스럽게 수습했습니다. 검은 비닐에 담아들 것에 올렸습니다. 이경위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3년 4개월. 그들은 여기 있었습니다. 차가운 땅 속에 아무도 모르게 혼자가 아니었던 게 그나마 다행이었을까. 둘이 함께 있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오후 5시. 현장 조사가 끝났습니다. 유골은 국과수로 옮겨졌습니다. 주변에서 추가 증거물도 수거됐습니다. 작은 단추 하나, 천, 조각, 플라스틱 파편, 모두 분석을 위해 보내졌습니다. 12월 5일 화요일, DNA 감식이 시작됐습니다. 유골에서 뼈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DNA를 추출했습니다. 양가 가족들에게서 혈액 샘플을 받았습니다. 비교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12월 8일 금요일, 결과가 나왔습니다. 남성 유골의 DNA는 김민철 씨의 DNA와 비교 결과 부자 관계 확률 99.98%였습니다. 여성 유골의 DNA는 박진희 씨의 DNA와 비교 결과 모녀 관계 확률 99.97%였습니다.
과학적으로 확인됐습니다. 김태준, 이수진, 그들을 찾았습니다. 이주원 경위는 양가 부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찾았다고 말했습니다. 전화 너머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김민철 씨가 어디냐고 물었습니다. 속초 야산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민박집에서 멀지 않은 곳이라고 했습니다. 살아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이경희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겠다고, 지금 간다고 대답이 왔습니다. 오후 2시, 양가 부모들이 국과수에 도착했습니다. 감식실 앞 대기실, 네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김성호 연구관이 나왔습니다. 신원 확인이 완료됐다고 말했습니다. 박진희 씨가 직접 볼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유골 상태라 보시기 힘드실 거라고 했습니다. 괜찮다고, 보고 싶다고 대답했습니다. 감식실로 안내됐습니다. 하얀 천으로 덮인 2개의 들것. 천을 걷었습니다. 박진희 씨는 그 자리에 무너졌습니다. 수진아, 라고 불렀습니다. 김민철 씨는 아들의 유골 앞에 섰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두개골을 만졌습니다. 미안하다. 아빠가 늦었구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년 4개월. 기다림의 끝이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따뜻한 품이 아니었습니다. 차가운 뼈였습니다. 12월 11일 월요일, 김영준 수배령이 내려졌습니다. 전국에 지명 수배됐습니다. 얼굴 사진과 신상 정보가 공개됐습니다. 언론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3년 만에 발견된 대학생 커플, 야산에 묻혀있던 2사람, 용의자 전국 수배, 제보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12월 13일 수요일, 오후 4시, 부산에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서면 쪽 여관에서 김영준을 봤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부산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오후 5시 30분, 낡은 여관 2층, 경찰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수척한 중년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김영준이었습니다. 신분을 확인하고 긴급 체포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체념한 표정이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잡힐 거라고. 부산에서 속초로 압송됐습니다. 12월 14일 목요일 오전 10시 속초경찰서 조사실, 김영준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주원 경위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증거 사진들을 펼쳤습니다. 차량 사진, 트렁크 혈흔 사진, 유골 발견 현장 사진. 김영준은 사진들을 보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1997년 11월 9일 새벽, 무엇을 했는지 물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차량 트렁크에서 피해자 혈흔이 검출됐다고 말했습니다.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야산에서 2구의 시신이 발견됐다고 했습니다. 김영준이 모른다고 대답했습니다. 모른다는 게 무슨 말이냐고 물었습니다. 자신은 차만 빌려줬다고 했습니다. 누구에게 빌려줬느냐고 물었습니다. 형님들한테라고 대답했습니다. 형님들이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박재호 조직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이름을 대라고 했습니다. 최덕수, 김태식, 그리고 자신이라고 했습니다. 왜 차를 빌려줬느냐고 물었습니다. 급하게 필요하다고 해서라고 했습니다. 무엇에 쓰려고 했느냐고 물었습니다. 몰랐다고 했습니다. 이경희는 사진을 밀어냈습니다. 이 2사람을 죽였느냐고 물었습니다. 김영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신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럼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최덕수라고 대답했습니다. 김태식은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같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당신도 있었느냐고 물었습니다.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왜 죽였느냐고 물었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말다툼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말다툼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날 밤 민박집 근처에서 일을 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불법 도박장 수금이었다고 했습니다. 계속 말하라고 했습니다. 새벽에 일이 끝나고 차에 타려는데 그 커플이 민박집에서 나왔다고 했습니다. 왜 나왔느냐고 물었습니다. 밖에서 소리가 났기 때문이라고. 자신들이 큰 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고 물었습니다.
남자가 조용히 하라고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게 말다툼이 된 거냐고 물었습니다. 최덕수가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고 기분이 나쁘다고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됐느냐고 물었습니다. 남자를 밀쳤고 남자가 넘어졌고 여자가 소리를 질렀다고 했습니다. 최덕수가 여자도 때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일어나서 최덕수에게 덤볐다고 싸움이 됐다고 진술했습니다. 김태식이 근처에 있던 강목을 들었고 순간적으로 남자를 쳤다고 했습니다. 남자가 쓰러졌다고 했습니다. 여자는 어떻게 됐느냐고 물었습니다. 계속 소리를 질렀고 최덕수가 입을 막았는데 너무 세게 막았다고 했습니다. 여자도 쓰러졌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됐느냐고 물었습니다. 남자를 확인했는데 숨이 없었고 여자도 마찬가지였다고 했습니다. 패닉 상태였다고 했습니다. 최덕수가 이 일을 숨기자고 했고 시신을 자신의 차 트렁크에 실었다고 했습니다. 야산으로 갔고 묻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헤어졌고 입을 다물라고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김영준은 얼굴을 감쌌습니다. 3년 동안 악몽을 꿨다고 했습니다. 매일 밤 그 사람들이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조사는 6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김영준의 진술은 녹음됐습니다. 12월 15일 금요일 최덕수와 김태식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오전 10시 양양식당 최덕수가 체포됐습니다. 오후 2시 서울 구로구 김태식이 체포됐습니다. 3명 모두 속초경찰서로 이송됐습니다.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최덕수는 처음에 부인했습니다. 모르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김영준의 진술과 물증을 제시하자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실수였다고, 계획한 게 아니었다고, 그냥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이라고 했습니다. 김태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강목을 든 건 맞지만 죽일 생각은 없었다고, 그냥 말리려고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세 사람의 진술이 대체로 일치했습니다. 우발적 충돌, 순간적 폭력, 의도하지 않은 결과, 증거인멸. 하지만 결과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죽었습니다. 3년 동안 야산에 묻혀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3년을 기다렸습니다. 수사팀은 한계와 싸웠습니다. 12월 20일 검찰로 사건이 송치됐습니다. 3명 모두 살인, 사체은닉,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러나 수사는 여기서 멈췄습니다.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8번째 사건 기록. 미완의 진실. 2001년 1월 15일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방청석에는 양가 가족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피고인석에 3명이 섰습니다. 최덕수 50세, 김태식 48세, 김영준 48세. 검사가 기소 내용을 낭독했습니다. 피고인들은 1997년 11월 9일 새벽 속초시 민박촌 인근에서 피해자 김태준, 이수진에게 과도한 폭력을 행사해 사망케 했다고 했습니다. 이후 시신을 야산의 매장에 은닉했고 3년여간 범행을 숨겨왔다고 했습니다. 재판장이 기소 내용을 인정하는지 물었습니다. 최덕수가 일어나 일부 인정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어떤 부분을 인정하지 않는지 물었습니다. 계획적 살인이 아니었다고, 우발적 사고였다고 진술했습니다. 재판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인 신문이 시작됐습니다. 목격자 정우철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그날 밤 본 것을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새벽 2시경 검은 승용차와 남자들을 봤다고 진술했습니다. 무거운 것을 옮기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변호인이 반박했습니다. 어두웠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정확히 뭘 옮기는지 봤느냐고 물었습니다. 자세히는 보지 못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럼 추측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차량 번호는 확인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국과수 김성호 연구관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차량 트렁크에서 피해자들의 혈흔이 검출됐다고 증언했습니다. DNA 일치율 99.9%라고 했습니다. 유골의 DNA도 피해자들과 일치한다고 했습니다. 두개골 골절 흔적이 명확하다고 했습니다. 외부 충격이 가해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증언했습니다. 변호인이 물었습니다. 사인이 두개골 골절이냐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3년이 경과해 정확한 사인 규명은 어렵다고. 그럼 다른 원인일 수도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가능성은 있지만 골절 상태로 볼 때 외부 충격이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고 답했습니다. 2월 중순 증인 신문이 끝났습니다. 3월 초 최종 변론이 시작됐습니다. 검사가 구형했습니다. 최덕수에게 징역 25년, 김태식에게 징역 20년, 김영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다고 했습니다. 변호인이 반박했습니다. 계획적 범행이 아니었다고, 우발적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라고, 피고인들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최덕수가 최후 진술을 했습니다. 정말 죄송하다고, 매일 후회하며 살아왔다고, 죽일 생각은 정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방청석에서 박진희 씨가 소리쳤습니다. 후회하면 제 딸이 돌아옵니까? 3년을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압니까? 재판장이 정숙을 요구했습니다. 김민철 씨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3월 20일 선고 공판. 재판부는 판결문을 낭독했습니다. 피고인들의 범행은 우발적이었다고 하나 충무돌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시신을 은닉하고 증거를 인멸했다고 했습니다. 3년간 범행을 숨기며 유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최덕수, 징역 23년, 김태식, 징역 18년, 김영준, 징역 12년을 선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청석은 조용했습니다. 3명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복도에서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김민철 씨가 짧게 말했습니다. 형량이 적당한지는 모르겠다고, 하지만 아들을 찾았다고,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박진희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필 그날 밤 두 사람이 밖으로 나왔는지, 정확히 어떤 말다툼이 있었는지, 폭력이 어느 순간 시작됐는지, 피고인들의 진술만으로는 알 수 없는 부분들이 남았습니다. 목격자는 한 명뿐이었고 그마저도 멀리서 본 것이었습니다. CCTV는 없었고 1997년의 기술적 한계는 많은 의문을 남겼습니다. 수사팀도 한계를 느꼈습니다. 이주원 경위는 사건 파일을 정리하며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찾아낸 진실, 하지만 완전하지 않은 진실, 그것이 미제 사건의 현실이었습니다. 4월 5일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3년 4개월 만의 장례였습니다. 영정사진 속 두 사람은 웃고 있었습니다. 1997년 11월 8일 속초로 떠나기 전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친구들이 모였습니다. 대학 동기들, 교수님들, 친척들, 작은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가득했습니다. 김태준과 이수진, 함께 묻혔습니다. 속초가 아닌 서울 근교공원묘지에 나란히 누운 두 개의 비서. 김민철 씨는 아들 무덤 앞에 섰습니다. 그때 되면 내가 찾아가지 뭐. 버스 안에서 아들이 했던 말. 지킬 수 없었던 약속. 아빠가 대신 찾아왔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박진희 씨는 딸 무덤 앞에 회색 니트 스웨터를 놓았습니다. 수진이가 입고 싶어 하던 그 옷. 이제 차갑게 식었지만 마지막으로 곁에 두고 싶었습니다. 2005년 11월 사건 발생 8년째 김민철 씨는 여전히 매주 묘지를 찾았습니다. 이제 60대가 됐습니다. 태준아, 아빠도 이제 늙었구나.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박진희 씨는 실종자 가족 모임에서 활동했습니다.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저희도 3년 만에 찾았습니다. 그녀의 말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됐습니다. 2007년 최덕수가 복역 중병으로 사망했습니다. 김태식과 김영준은 여전히 복역 중이었습니다. 2010년 민박집이 헐렸습니다. 새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동네 사람들은 여전히 기억했습니다. 그 집 말이야, 속삭이듯 이야기했습니다. 2015년 민박집이 있던 자리는 작은 카페가 됐습니다. 카페 주인은 30대 여성이었습니다. 서울에서 내려와 이곳에 정착했습니다. 가끔 손님들이 물었습니다. 여기가 예전에 무슨 건물이었냐고. 주인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오래된 민박집이었다고. 그 이상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는 손님들,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곳에서 일어났던 일을. 시간은 그렇게 흘렀습니다. 2020년, 김민철 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 곁에 묻혔습니다. 세 개의 비서,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수진, 박진희 씨는 혼자 남았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딸이 어디 있는지 알았으니까. 만나러 갈 수 있었으니까. 2024년, 사건 발생 27년째, 속초는 많이 변했습니다. 해변가는 새로운 건물들로 가득했습니다. 민박집이 있던 자리는 카페가 됐습니다. 하지만 야산은 그대로였습니다. 표지석도 그대로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지나는 사람들은 잠시 멈춰 섭니다. 1997년 11월, 두 사람이 사라진 그날, 무엇이 그들을 밖으로 불러냈을까? 우발적 만남, 순간의 폭력, 돌이킬 수 없는 결과. 계획된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의 선택이 두 사람의 미래를 앗아갔습니다. 3년 4개월간 가족들이 흘린 눈물, 평생 짊어질 죄책감, 모든 것이 그날 밤에 시작됐습니다. 시간은 진실을 덮을 수 없었습니다. 3년이 걸렸지만 결국 밝혀졌습니다. 한 통의 전화, 뒤늦은 증언, 과학 수사, 모든 것이 모여 진실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진실은 아니었습니다. 알 수 없는 부분들이 남았습니다. 그것이 1997년의 한계였고 미제 사건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가족들은 감사했습니다. 적어도 어디에 있는지 알게 됐으니까. 적어도 곁에 있을 수 있으니까. 1997년 11월 속초. 두 사람은 여전히 그곳에 있습니다. 표지석 너머, 야산 어딘가에, 기억 속에, 그리고 우리가 잊지 않는 한 그들은 계속 살아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관심이 잊혀진 이름들을 다시 세상에 남깁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지워진 기억 위에 남겨지는 또 하나의 기록입니다. 여기는 남겨진 기억들입니다. 감사합니다.